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초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은 아니었다. 다만 하루아침처럼 갑자기 찾아온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다. 바람이 부는 날이었고 장례식장 앞 나무들의 잎사귀는 슬프게 흔들렸다. 3남매 중 막내인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서울 근교의 오빠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 오빠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작은 오빠는 외국계 기업의 부장이다. 나는 34살 출판사 마케터로 평범한 직장인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독립해 혼자 산다. 어머니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고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상 관련해서 변호사님 오셨대. 아버지가 생전에 간단한 메모를 남기셨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며 알뜰하게 살아오셨다. 몇 년 전 폐업한 이후에도 경기도 외곽에 집 한 채, 은행 예금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면 세 자녀가 조금씩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변호사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큰 오빠에게는 서울 마포의 소형 아파트가, 작은 오빠에게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소규모 점포 하나가 돌아갔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금융 자산이 넘겨졌다. 그리고 내 이름은 끝까지 언급되지 않았다. 고개를 든 나를 향해 변호사는 덧붙였다. 막내딸 윤서 씨에게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시골 주택 한 채가 돌아갑니다. 9억이며 현재 공실 상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집이라니. 내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살았던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작은 주택. 수풀과 계곡 사이에 놓인 습하고 어두웠던 그 집을 말하는 걸까. 큰 오빠가 헛웃음을 쳤다. 그래도 뭐 아버지가 빈손으로 두진 않으셨네. 추억의 집이라도 받았잖아.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요즘 사람 없어서 겨울엔 수도 얼고 전기도 자주 나간다더라. 유지비 더 들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팔던가.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아버지 뜻이니 그러려니 해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속은 시끄러웠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던 걸까? 다른 형제들에겐 자산 가치가 있는 걸 주고 나에겐 어린 시절의 기억과 먼지밖에 남지 않은 집 하나라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다. 시골집 아버지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들. 어릴 적 그 집 앞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던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거기에 무언가를 남겨두신 건 아닐까?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 같은 것.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번 주말 그 집으로 가보기로. 주말 아침 나는 일찍부터 길을 나섰다.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가 강원도 홍천군면 리 248-3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 강을 건너고 굽이진 산길을 따라 3시간이 지나서야 그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붉은 기와 지붕 아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우편함은 오래전부터 쓰이지 않은 듯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밀었다. 삐걱 낡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지 곳곳은 색이 바래고 일어나 있었다.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은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곳에서 뛰놀던 나와 무릎에 수건을 깔고 귤을 까주시던 아버지의 손. 불현듯 코끝이 시큰해졌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버지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멈췄다. 책상 하나, 오래된 장롱, 그리고 그 옆에 작고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에서 얇은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윤서에게.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무언가 복사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또렷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윤서야. 이 집은 내가 가장 많이 웃던 곳이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다른 애들보다 넌 조금 더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난 이 집을 너에게 남긴다. 자산이란 게 숫자만은 아니다. 마음이 깃든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오래 남는다. 눈물이 핑 돌았다. 편지 아래엔 또 다른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혹시 내가 이 집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서랍 안쪽 이중 바닥을 열어봐라. 나는 얼른 시선을 서랍으로 돌렸다. 서랍 바닥을 손끝으로 더듬다 보니 아주 미세하게 떠오른 단차가 느껴졌다. 살짝 눌러보니 덜컥하고 뚫렸다. 그 안에는 노란색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안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입금 내역서가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집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누군가에게 장기 임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월세는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입금 계좌는 내 명의로 새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제야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돈이 많지 않던 아버지는 이 집을 내게 단단한 버팀목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당장은 큰 돈이 아니지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고 작게라도 생활의 보탬이 되는 자리를. 밖으로 나가 마당에 섰다. 바람이 살랑이고 멀리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그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아버지는 늘 말없이 행동하셨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시골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차창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보며 아버지의 편지 문장을 되새겼다. 자산이란 게 숫자만은 아니다. 도시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니 쌓여있던 일상의 소음이 다시금 몸을 감쌌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원도 지역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다소 거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윤서 씨 되시나요? 강원도 리 주택 관련해서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그 집에 새들어 살던 김복순이에요. 원래는 아버님하고 임대 계약하고 7년 정도 살았어요. 작년까진 거기서 살았고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계약서엔 분명히 임차인이 있었고 작년부로 만기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은 다른 데 사시나요? 예. 지금은 동네 마을회관 뒤쪽에 살고 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뭐든 말씀하세요. 그 집의 아버님께서 저한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장례식 때 찾아가려 했는데 잘 몰라서.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긴장이 느껴졌다. 무슨 말씀이셨나요?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윤서 양이 꼭 다시 이 집에 올 거라고. 그땐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종이봉투 하나를 제게 맡기셨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셔서 받아가시겠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또 다른 편지? 아버지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 그리고 왜 직접 주지 않으시고 타인에게 맡기셨을까? 내일 오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오전 10시쯤 마을회관 앞에 계시면 제가 나가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묵묵한 분이었다. 그런 분이 유언처럼 남길 말을 타인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 자체로도 낯설고도 궁금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 그 안에는 또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 혹은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진심이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따뜻했다. 나는 알람을 오전 6시에 맞춰두고 베갯니들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만히 두드렸다.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강원도로 향했다. 다시 찾은 시골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을 땐 복순 아주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카디건을 두르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윤서 양 맞죠?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가갔다. 이거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게 맡기셨어요. 꼭 딸에게 전해달라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봉투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고 테이프로 여러 겹 붙여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나요? 저에 대해서라든가. 복순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가게 앞 평상에 앉아서 윤서 양 이야기 하셨어요. 딴 애들은 다 잘나서 별 걱정 없는데 막내는 너무 단단한 척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다고. 아버님 말씀이 그게 본인 닮아서 더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집만큼은 윤서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없을 때 그 집이 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과 후회,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복순 아주머니는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편지 집에서 조용히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한 뒤 시골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내가 있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내 모습, 아버지 품에 안겨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하고 진지했다. 윤서야. 복순 아주머니께 이 편지를 맡긴 건 내가 이 집에 다시 오리란 믿음 때문이었다. 어릴 적 너는 이 집에서 유독 많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내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들이 그 시절이었다. 나는 너를 늘 믿었다. 겉으론 강하지만 마음이 여린 아이란 걸 알았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무뚝뚝했단다. 미안하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라서. 이 집에 남겨둔 것은 몇 개 더 있다. 내가 찾아낸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찾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을 다시 기억해줬다는 거니까.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들렸다. 이 집은 내게 돌아올 곳이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오래된 마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투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다. 겉으로는 차갑던 분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버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 삐걱이는 마룻바닥, 낡은 달력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방 구석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이틀 전엔 보지 못했던 작은 서랍이 눈에 띄었다. 손잡이를 살짝 당기자 무거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손으로도 쉽게 열릴 정도였다. 뚜껑을 여니 안에는 봉투 2개와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먼저 봉투를 열었다. 하나는 현금 봉투였다. 신권으로 5만 원권 몇 장 총합으로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건 혹시 내가 이 집에 와서 불편할까봐 남긴 생활비란다. 갑자기 전기 고장이 나거나 수도가 터졌을 때 급하게 쓸 수 있게 넣어둔 돈이야. 너무 작아서 미안하구나.
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준비해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수첩은 생각보다 두툼했다. 표지엔 일지라고 적혀 있었고 안쪽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몇 년치에 해당하는 기록들이었다. 대부분은 그날의 날씨, 마을의 소소한 일상, 시골집 주변의 변화,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윤서, 오늘 전화 왔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피곤해 보였다. 출판사 이직했다는 소식 들으니 괜히 뿌듯했다. 하지만 조금 걱정도 된다. 오늘은 집 마당 풀을 뽑았다. 윤서가 이곳에 다시 오면 예쁘게 해놓고 싶어서. 나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품에 안았다. 이 집은 단순한 시골 주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오롯이 나를 위해 준비해둔 작은 세계였고 그 마음의 흔적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골집에 하룻밤 묵기로 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불 속은 따뜻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잠들기 직전 나는 다짐했다. 이 집을 절대 내치지 않기로. 돈의 크기로 재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보기로.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의 공간 하나 남겨줄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을 가로질러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다. 시골집에서 맞이한 첫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데워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마당에 나가 작은 평상에 앉았다. 고요한 산속에서 커피 향이 퍼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주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나는 문득 그분의 시선을 따라 먼 산을 바라봤다.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마당 안까지 들어와 계셨다. 낯익은 듯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했다. 혹시 서영식 씨 따님이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딘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는 이 마을 사는 이정배라고 해요. 영식이 형님이랑 같은 마을서 평생 살았지. 그는 지게에 짐을 지고 온 듯 헐렁한 어깨로 앉더니 담배를 꺼내다 말고 미안하다는 듯 다시 넣었다. 며칠 전 복순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윤서 양이 왔다는 거. 형님 장례식에 못 간 게 한이야.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배 아저씨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식이 형님이 말야 평소엔 말 없던 사람이었지만 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 딸이 혼자 서울살이 고생한다며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늘 미안해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정배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집 말이야 원래는 팔려다가 다시 등록 말았던 거 알죠? 누가 와서 집값 잘 쳐주겠다는데 형님이 끝까지 안 팔았어요. 이 집은 딸이 웃던 곳이니까 팔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마당에 불어온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겹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정배 아저씨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 집 잘 지켜주세요. 형님이 그거 하나만 바라셨어요. 돈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싶다고 했거든요. 나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마을 슈퍼에 들렀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고 돌아서려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 혹시 윤서 양? 영식이 씨 딸 맞죠? 여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양반 아가씨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게 대견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작은 동네 사람들 기억 속에도 새겨져 있었다. 서울에선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 이곳에선 다들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남긴 흑백 사진이 떠올랐다. 편지와 함께 있었던 사진. 분명 나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인데 그 옆에 흐릿하게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자세히 보면 뒷배경이 지금의 시골집 마당이었고 그 사람은 어디선가 본 듯한 실루엣이었다. 나는 다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확대해서 바라보니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선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여성으로 보였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늘 단호하고 날이 선 표정을 지으셨고 이 사람은 다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혹시 외할머니일까? 아니면 먼 친척? 갑자기 궁금증이 밀려왔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날짜와 함께 글자가 남아 있었다. 1989.8 윤서영식 명주. 명주. 나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기억을 더듬다 문득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다. 며칠 전 발견한 일지 중 한 페이지에 짧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오늘 명주가 집에 들렀다. 윤서를 안고 오래도록 바라보더라. 나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그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메모는 정확했다. 날짜는 사진과 비슷한 시기였고 이어진 문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이 집에 깃든 모든 기억을.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라는 건 분명 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명주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사진 속 그리고 수첩 속에서만 등장하는 걸까? 나는 그제서야 김복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이 말 못할 사정도 많으셨어요. 다음 날 마을회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복순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다. 사진을 보여드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와 같이 찍힌 분인데요. 복순 아주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명주 씨요? 영식 씨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요? 전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원래 잘 얘기 안 했으니까. 명주 씨는 젊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조용히 그 일이 있은 후 영식 씨는 더욱 조용해졌지. 그 사진은 아마 마지막 추억일 거예요. 나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다. 그렇게 소중한 기억을 아버지는 내게도 전하고 싶어 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잊히지 않길 바랐던 걸까? 명주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바람은 더 깊어졌고 창밖 나무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숨어 있는 듯 했다. 명주라는 이름이 마음에 남았다.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나에겐 고모였던 사람.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존재였다. 어머니 역시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비어있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몇 장을 넘기다 다소 낡고 손때가 많이 묻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명주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함. 목소리는 약했지만 끝까지 웃었다. 윤서에게는 좋은 고모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쓰다듬었다. 그해 나는 5살이었다. 기억 속엔 명주의 모습은 없지만 어쩌면 아주 어렴풋이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서 고요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명주에 대한 단서를 더 찾기 위해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루 아래 작은 찬장을 열자 오래된 박스 하나가 보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손편지 다발과 오래된 녹음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명주에게. 아버지가 동생에게 썼던 편지였다. 하지만 뜯은 흔적 없이 봉투는 그대로였다. 망설이다가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주야. 너 없는 이 집은 어쩐지 늘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야. 윤서는 잘 자라고 있어. 아마 널 닮은 개겠지. 어릴 적 내가 내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아 부르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해.
내가 떠난 후에도 그 노래가 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구나. 짧은 편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은 선명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다. 말보다 기억으로 존재보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오래 품는 사람. 나는 녹음 테이프 하나를 손에 쥐었다. 낡은 플레이어에 넣자 마치 오래된 추억이 돌아가는 듯한 잡음과 함께 희미한 음악이 들려왔다. 익숙한 멜로디. 어릴 적 자주 듣던 노래였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우리 윤서 많이 컸겠지? 고모가 꼭 보고 싶구나. 밝은 햇살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명주 그녀의 목소리였다.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오래도록 내 귀에 머물렀다.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왜 내게만 남겨두었는지.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이자 명주의 흔적 그리고 나와 이어지는 이야기의 장소였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많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고모 저 왔어요. 아버지가 지키신 이 집 이제 제가 지킬게요. 며칠간의 짧은 머무름이 어느새 익숙한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골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마당에 자잘한 잡초를 뽑고 부엌 선반을 새로 정리하면서 집은 점점 나다운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집 안 곳곳에 스며든 아버지와 명주의 기억들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오전엔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나눴다. 복순 아주머니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슬쩍 손을 끌어 함께 가자고 하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모두가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나를 서영식 씨 딸이라 불러주었다. 따뜻한 눈빛과 덤덤한 말투에서 오랜 시간 이 마을에 뿌리내린 이들만의 정이 느껴졌다. 아버님 참 말없이도 좋은 분이었어요. 동네 길눈 없는 사람들 손잡고 데려다 주시곤 했지. 한 번은 겨울에 눈밭에 빠진 강아지 구하겠다고 허리까지 눈밭 들어가신 적도 있었어. 결국 본인만 감기 걸리셨지만 말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젖어들었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이 마을에서는 작은 이야기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앞 화분을 다시 손질하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을까? 성공, 안정,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은 없었다. 서울에서의 집은 월세 계약서 하나로만 존재했고 늘 퇴근 후엔 전등조차 환하게 켜기 아까운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시골집에서는 아침 햇살이 거실 벽에 번지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물을 데워 씻고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그 일상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이 집은 나에게 물었다. 정말 돌아갈 거냐고. 정말 다시 그 도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날로 커져만 갔다. 밤이 되어 마루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 끝까지 다 읽지 못한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 집이 윤서에게 마지막 집이 되어도 좋겠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조금 덜 외롭길 바란다. 눈물이 났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버지는 내게 남겨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다. 이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바람 소리는 한결 부드러웠고 별빛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시골집에 머무르기로 마음을 굳힌 건 그날 저녁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중 낡은 서랍 속에서 문득 발견한 작은 열쇠 하나. 어느 서랍에도 맞지 않아 아버지의 장롱을 다시 살폈고 그 안쪽 바닥에 조심스럽게 감춰진 사각형 철제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열쇠는 정확히 그 상자에 맞았다. 덜컥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노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편지를 먼저 꺼내 펼쳤다. 윤서야. 이 상자를 열었다는 건 내가 이 집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겠지.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는 짧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 집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강요도 유도도 없이 조용히 기다려 주셨다. 편지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란 종이는 이 집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다. 너만 알고 있으면 된다. 다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이 집과 관련된 작은 부동산 계약서였다. 놀랍게도 집 뒷마당의 좁은 밭이 최근 개발 제한이 해제되었고 작은 기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땅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공문 사본과 주민 동의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단지 추억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다듬어 두셨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다. 더는 서울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빛 한 줄기 없는 방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삶. 이제는 마당에 햇살이 드는 집에서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했다.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적응 잘하시긴 드문데요. 여긴 천천히 살아야 좋은 동네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살고 싶어서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잎이 져가는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마당에는 아직 덜 거둔 고추가 널려 있었고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나는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윤서야, 너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 너만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는 내 속도로 내 집에서 나의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그 시작엔 언제나 아버지의 숨결이 함께할 것이다. 어떤 유산은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걸 허무한 감정이라 부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버팀목이라 말한다. 윤서에게 시골집은 단지 오래된 한 채의 집이 아니었다. 그 집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스며 있었고 고모 명주의 기억이 배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윤서 스스로의 잊힌 시간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유산 분배에서 소외된 운 나쁜 막내딸일지 몰라도 윤서에게 남겨진 것은 오래된 가구 속 수첩 한 권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던 벽과 마루였다. 그리고 그 안엔 자식에게 표현이 서툴렀던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기억을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간다. 마당에서 쑥을 뜯고 마을 어르신들과 된장을 나누며 그곳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워간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가 있어도 되는 곳. 윤서는 그걸 아버지가 남겨둔 서랍 속에서 발견했다. 단지 열쇠 하나로 열리는 서랍이 아니었다. 용기와 믿음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꺼내볼 줄 아는 마음으로만 열 수 있는 그런 서랍이었다. 지금도 그 집에는 아침이면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 부서지고 밤이면 어렴풋이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흐른다. 가끔 바람이 불면 마루의 창틀이 삐걱이지만 그 소리조차 윤서에겐 이 집이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작게나마 스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다락이었습니다.